창조와 용기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창조가 뭘까요? 창조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선생님들은? 창조의 아침. 네? 새로운 거 만드는 거 만드는 거. 또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신, 네, 하나님. 네. 저는 이건 예술, 특히 화가들, 음악가들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롤로메의 책을 읽고 다른 사유를 하게 됐어요. 창조라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표현하는 게 바로 창조야. 제가 오늘 PPT를 준비해왔어요. 제 창조물입니다. 이해되시죠? 선생님들도 매주 격주로 계속 창조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낳는 과정, 새로 생성하는 과정,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창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부터 예술가들만 창조한다? 이렇게 사유하시면 네, 부끄럽 안 들으신 분이네요. 네, 오늘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창조? 그치, 나를 내 존재를 표현하는 거야 라고 여기 선생님들은 안 해보신 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창조를 할 수 없는 시대, 망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망각의 시대는 기억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걸까요? 실존적인 망각 시대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뿌리, 내가 누군지. 그래서 아까 조별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누군지 몰라서 물어봐요. 내가 누구? 나 어때요? 저 어떤 사람 같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나를 모르기 때문에 대상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실존적으로 망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현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섬세한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생생한 현전, 이런 거 전혀 못 느끼고 섬세한 감수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좀 전에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용기가 뭘까요? 롤로메가 프랑스어의 심장이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혈액을 뿜어주는 역할 하잖아요. 온몸으로 쫙쫙 뿜어내주죠? 그것처럼 이런 심장처럼 그런 에너지들을 뿜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는 계속 복제만 하는, 그래서 계속 시들어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의 정신적인 덕이라는 것은 이 도덕규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면에서 능동적으로 올라오는 힘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펌프질 하는 것처럼 내면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이런 힘이 바로 용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의 질문은, 자, 창조가 아까 뭐라고 했죠? 존재를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존재를 표현하는 창조성의 과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1차원부터 5차원까지 준비해봤어요. 1차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즉자 상태예요. 완전 긍정적인 K의 상태,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K인데 그 안에서 그 관계에서 너가 나고 엄마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반응해줘. 어이구 그 잘하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인 생명력이 막 올라와요.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커가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실존적인 세상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2차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제한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불편해, 무서워, 이런 내 존재가 무화될 것 같은 공포 때문에 창조성을 발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자신을 표현하는 창조성의 과정은 2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해의 공포와 격추를 벌여서 어떻게 해야 돼? 창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차원의 제한을 겪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린 3차원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는 정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담아야 돼요. 틀에 담아야 돼요. 왜? 3차원에 살아가니까 내 맘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저 다 따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폴로적인 이성, 지성, 질서, 규범, 언어 이런 형식 틀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 2, 3차원을 잘 견딘 분들은 4차원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무의식에서 통찰이 떠요.
꿈에서 상징으로 신화로 딱! 아, 해법이구나라는 게 뜬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통찰은 어디서 실현돼요? 네, 3차원 아폴로 형상에서 우리가 3차원은 공간에 살아가니까 형상에서 발현된다라는 거죠. 자, 4차원까지 갔어. 자, 그 다음에는 진리. 자신을 초월하는 이 진리를 반영하는 이 우화성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4차원, 5차원 겪는 게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어디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디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네, 3차원 현실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창조성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1차원이에요. 창조 활동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누구부터 만나죠? 누구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마를 만나요. 그것처럼 예술가들도 자신이 묘사하고 싶은 풍경을 만나서 그 엄마와 그 풍경과 그 풍경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 속에서 막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껴요. 감각적인 쾌를 느끼죠. 그 풍경 속에 빨려 들어가고 많은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감각적으로 막 그런 쾌들을 느낀 아이들은 뭘 발현할 수 있냐면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어요. 상상력으로 어떻게 하냐면 와 놀이하면서 막 푹 빠졌다가 또 거기서 좀 나왔다가 또 완전히 푹 빠져서 거기서 저희 아이가 이제 자동차 많이 갖고 놀았거든요. 이상한 소리 내가면서 계속 옆에서 뭐 해도 들리지도 않나 봐요. 완전히 감각적인 몰입 상태에 있더라고요. 이런 놀이를 통해서도 이 아이가 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힘, 생명력 같은 힘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도를 갖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롤로메이가 뭐라고 하냐면 니체의 표현을 빌어서 이런 끊임없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명력의 힘, 이것을 바로 디오니소스적인 특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오니소스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네, 주신이죠. 그래서 막 술 취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네, 막 내 맘대로 막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억압되어 있던 게 해방되듯이 이렇게 막 솟구쳐 오르는 것들이 막 표현되는 것을 이 롤로메이는 이체의 이름을 비어서 디오니소스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디오니소스적인 열정적인 정열적인 이런 에너지들이 계속 솟구쳐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요 1단계, 이 1차원에서는 표현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다양한 잠재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1차원의 이런 디오니소스적인 생명력의 잠재성은 나중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가서 자유로운 창조성을 표현하는데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원에서 이 아이들이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놀고 있을 때 방해하시면 될까요? 네,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차원인데요.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는 이 자연성. 그런데 이것만 하면 좋은데 세상에서 그렇게 다 받아주나요? 제한이 생겨요. 이쪽으로 난 막 가고 싶어. 근데 이쪽에서 나도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면서 긴장이 생기고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했던 감각적으로 주체적으로 경험했던 그 감각이 다 위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던 게 지금 이게 아니라 다른 거네. 이미 벌써 이전에 있던 게 그대로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갈등이 막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사례를 가져왔는데 제임스 로드라는 사람이 자기의 작은 책에 스위스의 조각가면서 화가인 지아코베트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요. 이 사람이 제임스 로드가 자기가 포즈를 취하면 이렇게 그려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마다 이 지아코베트가 막 불안해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막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현존으로 지금 막 느끼는 걸 지금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는데 다른 거야. 시간이 지났어. 아니면 이 사람 좀 간지러워서 이렇게 움직였어. 이런 게 아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불안이 올라오면서 자네 머리가 멀어지고 있어. 나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어.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캔버스에 완전히 속이 텅 비었어.
힘들었어. 난 더 이상 그릴 수 없어. 난 죽을 것 같아. 라는 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려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내가 느꼈던 거 지금 그리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느 정도냐면 나는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말한다. 나는 비명을 지른다 할 정도로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잔을 검색해보면 나무 그림이 많거든요. 그런데 세잔이 나무 그림을 보고 자신만의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려고 했더니 똑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무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까 토론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PPT를 만들 때 이미지를 넣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딱 구상하잖아요. 나 이 이미지 넣고 싶어. 근데 찾으면 있어요? 그때 선생님들 마음이 어떠세요? 아니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쏟으니까 인용은 다 올리고 나중에 이미지를 찾아요. 시간에 이미지 찾는데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처럼 내 내면에서 나타나는 이 내가 하고 싶은 느낌과 외부에서의 제한 때문에 내가 이 갈등 너무 힘든 거죠. 이런 갈등도 있지만 이런 갈등도 있대요. 스탈린 치하에서 미술가들이 자기들이 이제 현장을 표현하니까 느낀 것들을 막 표현하니까 위협적인 거야. 그래서 못하게 박해하고 추방까지 해버렸다. 이런 2차원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진정한 창조라고 하는 거죠. 미켈란젤로도 교황이죠. 교황이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교황 율리우스가 이 20m 높이에 되는 이 성당에다가 천장화를 그리라고 했어요. 그리시겠어요? 원래 제가 이제 자주 찾다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원래 조각하는 거 좋아했지 회화를 싫어했다라고 해요. 자기가 불편해, 싫어하는 걸 자꾸 하래. 이 불편한 경험. 그런데 이것들이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뭐 때문에 불편하냐면 내가 무화될 것 같아. 내 존재가 무화될 것 같고 내 존재가 없어질 것 같아. 이 젠가 맨 밑에 것들을 그냥 빼려고 흔들 때 나의 느낌이라는 거죠. 아까 지아코 베티가 소리 지르고 난리 썼던 거 좀 이해가 가세요? 네. 그것처럼 우리는 이런 갈등과 직면할 수 있어야 창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의 균열, 이런 비존재로부터 우리는 자꾸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려고 해요. 보지 않으려고 해요. 덮어놓으려고 해요. 하지만 롤로메이는 그러면 창조가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많은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포와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 공포와 격투를 벌여서 존재를 낳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존재를 낳는데 이제 3차원으로 왔어요. 불편한 경험 있죠? 그런데 이 저자가 니체의 말을 빌어서 아까 봤던 이 비극의 그 책에서 솟구쳐오르는 이 생명력의 힘, 아까 이 디오니소스적인 원리라고 얘기했죠. 이런 힘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 형식, 또 합리적인 질서, 이런 것을 채우는 아폴로적인 원리가 있어. 창조성에는 이 두 가지 변증법적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 라고 니체를 빌어서 인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정열이 뭘까요? 정열이 얼마나 강력하고 마성적이냐면 자아를 파괴할 수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형상에 대한 정열은 말고 그냥 정열은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거죠. 파괴적이기도 하고 괴물적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괴물적이고 파괴적인 이 정열을 어디에 담아야 하냐면 형상에 담아야 된다. 아폴로는 이성의 신이잖아요. 이성과 논리의 신인 이 아폴로의 이성 법칙, 규칙, 이런 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물이 잔뜩 있잖아요. 이 물이 정열이라고 표현하면 이 물이 그냥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마을이 있어. 그쵸. 다 죽겠죠? 그것처럼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상은 이런 본질적인 이런 창조행위의 경계선과 구조를 제공한다. 이 틀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런 정열적인 것들을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틀에 담아야 된다. 현실적인 틀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한테
불을 갖다 주고 싶었어요. 불을 갖다 주고 싶어서 막 정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불을 갖다 줬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누구한테? 제우스한테 혼나고 벌 받아요. 무슨 벌을 받냐면 이게 법이에요. 틀이에요. 어떻게 벌을 받냐면 너 간 쪼일 거야. 간 쪼이는 묶이고 간 쪼이는 벌을 받잖아요. 근데 정열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냐면 끊임없이 미친 듯이 날뛰죠. 다시 살아나요. 간이. 다음날 되면 저녁 되면은 간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또 쪼이고 또 다시 또 쪼이고 다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피곤해 지쳤어? 그러면 대부분 그래 그냥 반복적인 거에 힘 빠지고 그냥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디오니소스적인 정열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하게 하고 자 이번 주에 힘들어서 그만해야지 쉬지만 그 다음 때 또 이게 우리 뭐죠? 책 선택할 때 막 선생님들 막 저기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쓸 거야 너도 나도 막 쓰시잖아요.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희망 이것이 바로 정열을 담은 아포로적인 형상의 우리 창조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창조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그 3차원의 공간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이면서 그 사람이 바로 반항자가 되는 형태를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지식 맞아 그래서 막 정열적으로 했지만 그 3차원 공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뭘 마셨나요? 독배를 마셨죠. 그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이 자기 정열적으로 이게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올라와서 자기가 행했지만 그 3차원 공간에서는 형태 안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 잔다르크 또한 화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이렇게 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이 혼동에 정열적인 막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칙과 규칙, 형상을 담아서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신 신처럼 우리 또한 그 불안을 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형상 안에서 우리의 정열을 담을 수 있어야 진정한 창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1차원 잘 잠재성을 가졌어요. 2차원 계자 만나서 잘 이걸 격투로 해서 잘 넘어갔어요. 3차원에서 잘 담겼어요. 이 과정을 충실히 한 사람한테는 어떤 차원이 오냐면 4차원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차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시간성이에요. 무의식인데요. 저자는 이 무의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에서 낙하하듯이 뚝 떨어지 갑자기 내려 꿈속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럽게 떠오른 것이 무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무언가에 가득 차 있고 무언가에 의미가 가득 차 있으면 무의식 만날 수가 없죠. 어떻게 되냐면 비워야 된다. 고독 속에 나를 던져야 한다. 내적인 제어가 완화될 때 무의식은 우리한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 무의식이 오냐? 진실한 해법적인 무의식은 의도적으로 자각적으로 의식하면서 그 분야에 계속 3차원의 시간성을 보내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휴식을 취할 때 그때 불현듯 온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출입문의 열쇠를 여는 것은 바로 통찰이라는 거예요. 이 통찰은 상징이나 신화의 형태로 우리한테 반영이 되는데 이 케쿨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벤젠의 구조를 발명한 사람이거든요. 밝혀낸 사람인데 이 케쿨레가 어느 날 자다가 그 전에 이제 화학적인 그 자기가 탐구할 것을 계속 3차원에서 탐구를 했어요. 근데 답을 못 찾았어.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잠을 잤는데 갑자기 이런 그림을 본 거예요. 그냥 답을 알려준 게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형태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이 형태가 내가 연구하던 이 벤젠의 구조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4차원에서 자기가 찾은 해법, 무의식에서 온 통찰을 통해서 3차원 공간에서 뭘 탔어요? 네, 노벨상을 탔어요. 우리가 4차원을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어떤 차원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네, 3차원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공부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은 5차원인데요. 5차원은 초월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어디서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터스텔라에서 보시면 쿠퍼가 그 블랙홀에 들어가서 해법을 찾잖아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해법을 딸한테 모스보홀에서 전달하거든요. 그것처럼 그 해법은 그냥 갑자기 알아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다.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내부와 외부 세계가 탁 맞아떨어지면서 무의식의 경험과 의식의 경험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압도되는 경험, 그러면서도 희열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롤로메이는 고양된 의식,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런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우아성의 체험이라고 해요. 엘레강스, 고상하고 우아한 이런 엘레강스의 체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숭고함, 칸트의 숭고함처럼 이런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술가들은 이런 자연을 그냥 풍경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세계를, 이 자연을 통해서 역사시대를 반영하고 이 진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는 그림으로, 또 음악가는 음악으로, 또 글 쓰는 사람은 이 글쓰기로 자신의 이런 세계를 반영해서 역사시대를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카소가 이런 자기 시대를 대변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가 살았던 시대에서 시대마다 그림이 많이 변했어요. 이 변하면서 그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시대를 지금 내가 느끼고 현존으로 느끼는 이 시대가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자기 그림으로, 시대를 반영한 또 예언한 그림으로 딱 표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아성의 체험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구나. 그래서 롤로메이가 이 작품들을 전시한 걸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숭고함, 우아성의 체험인데 이게 그냥 기쁨의 쾌가 아니에요. 너무 압도당해서 도망갔다라고, 이 전시회장에서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런 진리를 반영한 우아성의 체험까지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해? 왜 이 5차원까지 우리가 경험해야 돼? 우리가 3차원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도피 시대구나, 인간은 비인격적인 시대구나, 아니 제목도 붙여지지 않을 정도로 숫자로 붙여질 정도의 이런 시대를, 비인격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 보고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이 창조 작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합인데요, 우리들 재능은 풍부하대요. 아까 다양한 가능성, 잠재성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표현해보지 않으면 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재능은 풍부한데 정열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올라오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정열이 말살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창조성의 과정은 아까 말한 이런 정열적인 거, 우리는 너무 정열이 죽어있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정열적인 걸 끌어올려서 어디에 담아야 돼요? 형상 안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조화롭고 총합한, 이게 총합한 이 존재를 낳는데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한다. 제가 오늘 창조와 용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읽고 그냥 덮었으면 제 존재를 표현할 수 없겠죠. 소논문을 쓰고 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제 존재를, 제 정열을 이 형상에 담아서 표현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자신들의 정열에 의해서 올라오는 대로 책을 선택하시고, 또 그거대로 논문을 쓰시고 또 강의를 하시면서 자기의 존재를 표현하시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